바다 위에 아파트를 짓는 미친 기술을 가진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심 알바크리입니다. 올해 44세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에서 스마트 인프라 기술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공은 지방공학과 도시계획, 그리고 담수화 연계 기반 설계입니다. 네온 프로젝트 본사 회의실은 언제나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사막 풍경과 달리 실내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떠오르고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구조공학자 마이클, 독일의 환경공학 전문가 하이케, 그리고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 피에르까지. 이들 모두가 네온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진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안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계속 논의되어 온 홍해의 연안 개발 계획이 오늘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반대 의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 안건은 연약지반 매립 도시 건설 방안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압둘라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홍해 연안의 인공 매립지를 조성하여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예상 면적은 약 100km/이고 인구 수용 능력은 50만 명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 거대한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홍해의 얕은 연안을 매립하여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고층 빌딩들과 인프라를 건설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웅장하고 미래지향적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앙의 시나리오였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었어요. 반대합니다. 연약지반 위에 도시를 세우는 건 너무 위험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두바이의 팜 주메이라도 치마 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일본의 간사이 공항도 매년 몇 센티미터씩 가라앉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네덜란드의 플레보란드 지역입니다. 간척지로 만든 땅이 지속적으로 침하하면서 제방 보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카심,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매립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싱가포르도 문제가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립 초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장기적으로 보면 집안 침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특히 우리가 계획하는 규모라면. 그때 떠오른 건 지난해 홍해 연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계산이 완벽했고 최신 기술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운영 시작 6개월 만에 집안 침하로 인한 배관 파열이 발생했거든요. 그날 밤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해요. 거대한 담수화 시설 아래 땅이 불균등하게 가라앉으면서 주요 배관이 비틀어져 있었어요. 바닷물이 처리시설로 역류하고 정화된 물이 오염되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밤새 복구 작업을 지켜보면서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수십 년 경력의 지방공학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결국 현실 앞에서는 한계가 드러났거든요. 직원들이 펌프를 멈추고 배관을 분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 생각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나였어요. 카심, 그때 일은 사고였어요.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안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안 조사를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연약 집안의 장기적 거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해요. 특히 홍해 연안의 해성 퇴적층은 더욱 복잡한 거동을 보일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연약 집안 매립 프로젝트는 전 세계적으로 실패 사례가 많았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의 고온과 염분은 집안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키죠. 마이클이 입을 열었어요. 카신 말이 맞습니다. 베니스의 경우만 봐도 집안 침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죠. 매년 몇 밀리미터씩 가라앉고 있고 홍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하이케도 동조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대규모 매립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조류 흐름을 바꿔서 연안 침식을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이번 계획은 보류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카심,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압둘라가 태블릿을 조작하며 말했어요. 한국은 갯벌에 도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갯벌에 도시를요?
송도라는 곳입니다. 인천 앞바다 갯벌을 매립해서 완전한 도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불과 15년 만의 말이에요. 압둘라가 홀로그램 화면을 조작하자 놀라운 영상이 나타났어요. 바다 위에 솟은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인공 운하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바다였다고요?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나왔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이 바다에 도시를 세웠다고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피에르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송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천 자유경제구역의 일부로 건설된 국제업무지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도 송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화면으로 보기에는 멋있지만 실제로 집안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는 의문이에요. 매립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압둘라가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송도는 이미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업무용 빌딩, 주거시설까지 모든 게 정상 가동 중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한국 기술로만 해냈다는 거예요. 한국 기술로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외국 기술 도입 없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설계 단계에서 일부 외국 업체들이 참여했지만 핵심적인 집안 처리 기술과 시공 기술은 모두 한국 고유의 것이라고 해요. 하이케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독일에서도 연안 개발 프로젝트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런 큰 규모를 성공시켰을까요? 더 놀라운 건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이에요. 압둘라가 계속 설명했어요. 폐기물 재활용률이 90% 이상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거든요. 연약 지반 위에 대규모 도시를 세우면서 환경까지 고려했다고. 그것도 한국 기술만으로? 실제로 송도에는 40층 이상의 고층 빌딩들이 수십 채나 서 있어요. 압둘라가 추가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집안 침하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40층 빌딩이요?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연약 지반 위에서요? 맞습니다. 그것도 모두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게다가 지하철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연약 지반 위에 40층 빌딩과 지하철까지? 제가 알고 있던 지방공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카심,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송도 현장 시찰을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고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다음 주 화요일 출발 예정입니다. 일주일 정도 체류하시면서 현지 기술진들과 미팅도 잡혀 있어요. 한국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실제 시공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이 바다에 도시를 세웠을까? 그것도 집안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정말 가능한 기술이라면 우리 네온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동차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막 풍경을 바라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바다에 도시를 건설한 거겠죠. 둘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데. 우리는 사막에서 성공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바다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 파티마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송도라는 곳을 보고 와야 해요. 또 새로운 기술을 의심하러 가는 거네요. 파티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항상 실패를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가끔은 성공 사례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는 너무 회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실패를 봐왔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해안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집안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설계한 담수화 플랜트 사고도 그렇지만 결국 배운 게 있잖아요. 파티마가 저를 달래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성공 사례를 배워오는 거니까 마음을 열고 가보세요. 그래도 정말 믿기지 않아요. 바다의 도시라니.
당신도 사막의 도시를 만들고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네온 프로젝트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미래 도시를 세운다는 계획이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출발 전날 밤, 인터넷으로 송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송도는 단순한 매립 도시가 아니라 완전한 스마트 시티였어요. 폐기물 처리, 에너지 관리,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게 첨단 기술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더 찾아보니 송도 건설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도 나왔어요. 대부분 중소규모의 건설업체들이었는데 이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거였어요. 특히 집안 처리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태블릿으로 송도 자료를 더 자세히 봤어요. 위성 사진을 보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바다였단 말이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보인다는 거였어요. 건물들이 무작정 세워진 게 아니라 정교한 계획에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운하, 공원, 상업시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말 이게 15년 전에는 갯벌이었다고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승무원이 와서 음료를 권하면서 물어봤어요. 한국 처음 방문이세요? 네. 송도라는 곳을 보러 가요. 아, 송도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외국 분들은 다들 놀라더라고요. 정말 바다였던 곳에 도시를 세웠다면서요? 맞아요. 제 친구가 송도에서 일하는데 옛날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정말 갯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정말 깨끗하다는 것이었어요. 공항 시설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부터 시작해서 출입국 절차, 교통 연결까지 모든 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송도까지 가는 버스를 타면서 창밖을 계속 봤어요. 도로 상태도 좋았고 건물들도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송도에 도착해서부터였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송도로 향하면서 보게 된 풍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솟은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인공 운하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도시 계획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정말 바다였다고? 제 입에서 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버스 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놀라세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바다였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기서 조개를 잡았어요. 갯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호텔 창문에서 내려다본 송도의 야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운하의 조명이 환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연약 지반 위에 이렇게 안정적인 도시를 어떻게 세웠을까? 내일 만날 한국 기술자들이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송도 전체 사진을 한 번 더 봤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15년 전에는 갯벌이었다니.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아침 8시 호텔 로비에서 한국국토교통부 기술자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엔지니어였어요. 정확한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저를 안내했습니다. 카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김민수입니다. 오늘 송도의 집안 기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민수와 함께 송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건설 당시 시공 현장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술 전시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운 기술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송도 집안 처리의 핵심은 3가지 기술이에요. 김민수가 대형 스크린 앞에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PVD, 즉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입니다. 두 번째는 샌드 드레인, 세 번째는 진공 안밀 공법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건 거대한 갯벌에 수천 개의 가는 관들이 박혀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침을 놓는 것 같았습니다. PVD는 이렇게 생겼어요. 김민수가 실제 샘플을 보여줬어요. 얇은 플라스틱 판에 홈이 파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걸 연약집 안에 20m 깊이까지 박아 넣어요. 간격은 보통 1.2m에서 1.5m 정도로 하고요.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저는 궁금했어요. 연약집 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에요. 진흙 속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집안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PVD는 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김민수가 단면도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연약집 안에 하중이 가해지면 흘 속의 물이 PVD를 통해 위로 올라와 배출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스펀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원리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물만 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안밀이라는 과정이에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흡입자들이 더 조밀하게 배열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집안의 강도가 높아지고 침하량도 줄어들어요. 다음으로 본 것은 샌드드레인 기술이었어요. 이건 모래를 원통형으로 다져서 집안에 박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샌드드레인은 PVD보다 더 큰 배수 효과가 있어요.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지름이 40cm 정도 되는 모래 기둥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물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집안을 보강하는 효과도 있어요. 화면에 나온 시공 과정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기계들이 갯벌 위에서 움직이면서 수천 개의 모래 기둥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혁신적인 기술은 진공 안밀이에요. 김민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이건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진공 안밀 공법은 정말 독특했어요. 집안 위에 비닐을 씌우고 그 안에 공기를 빼내서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면 대기압이 집안을 누르면서 안밀 효과가 생긴다는 원리였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균등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기존 방식은 모래나 돌을 쌓아서 압력을 가했는데 그러면 불균등 침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진공 안밀은 전체 면적에 고르게 압력이 가해져요.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실제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김민수가 다른 화면을 켰어요. 송도 109 집안 침하 측정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6개월 동안은 급격히 침하가 일어났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침하가 멈춘 상태였거든요. 초기 침하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뭔가요? 의도적으로 침하를 유도한 거예요. 미리 예상되는 침하량을 계산해서 그만큼 땅을 가라앉혀 놓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건물을 지어도 추가 침하가 거의 없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어요. 침하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침하시켜 놓는다니. 그럼 실제 건물 건설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화면에 나온 건 40층 높이의 고층 빌딩 건설 현장이었어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동부가 트레이드타워라는 68층 건물이에요.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송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파일 기초 공사였어요. 거대한 파일 더미들이 집안 깊숙이 박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직경 1.5m, 길이 60m짜리 파일이 200개나 들어가요. 김민수의 설명에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0개요? 그것도 60m씩이나? 네. 그래야 연약 집안을 뚫고 아래 견고한 집안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송도 지역의 연약 집안 두께는 평균 30m에서 40m 정도예요. 화면에서 파일을 박는 과정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파일 드라이버가 콘크리트 파일을 집안에 박아 넣는 모습이 마치 거인이 못을 박는 것 같았거든요. 파일 하나당 지지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파일 하나당 약 1500톤 정도의 지지력을 가져요. 200개면 총 30만 톤까지 지지할 수 있죠. 30만 톤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하중이었어요. 68층 건물의 무게를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김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파일 사이사이에는 집안 개량 공사도 함께 진행해요. 집안 개량이라는 건 시멘트를 주입해서 연약 집안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마치 약한 흙을 콘크리트로 바꿔놓는 것 같은 효과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결국 연약 집안 위에도 안전한 기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가본 곳은 송도의 집안 센서 모니터링 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송도 전체의 집안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송도 전체에 3,000개가 넘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담당자 박지훈이 설명했어요.
이 센서들이 24시간 집안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어요. 거대한 화면에 송도 전체 지도가 떠오르고 각 지점마다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나요? 치마량이에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해요. 만약 비정상적인 치마가 감지되면 즉시 경보가 울려요.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 같았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치마량은 연간 2mm 이하예요. 박지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치마가 없다고 봐도 되죠. 인공지능도 활용하나요? 물론이죠. AI가 모든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치마 패턴을 예측해요. 만약 특정 지역에서 치마가 가속화될 징조가 보이면 미리 경고를 보내주죠. 화면에서 AI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각 지역별로 향후 10년간 예상 치마량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집안이 예측 가능한 기술이라면 가능하다는 게 이런 뜻이군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맞아요. 과거에는 집안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위험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어요. 점심시간에 김민수와 함께 송도 센트럴파크를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공운하가 흐르는 공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공원도 원래는 바다였던 곳이에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스마트 도시와 구조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결과예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했거든요. 공원을 걸으면서 주변 건물들을 보니 정말 다양한 형태의 고층 빌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건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들도 모두 연약 지반 위에 세워진 거예요? 네.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지반 처리를 했어요. 하지만 건물마다 특성에 맞게 조금씩 다른 방법을 적용했죠. 오후에는 송도 건설 초기 설계 도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인천도시공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게 2003년 최초 설계안이에요. 담당자가 오래된 도면을 펼쳐 보였어요. 도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집안 처리 계획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10년간 치마를 기다린 설계라니. 저는 감탄했어요. 맞아요. 급하게 건설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집안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갔어요. 도면에는 단계별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1단계에서는 매립과 집안 처리, 2단계에서는 안밀과 치마, 관찰, 3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건설이라는 순서였습니다. 이런 장기 계획이 가능했던 이유는 뭔가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의 장기적 비전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알았던 거죠. 그때 문득 과거 실패 기억이 떠올랐어요. 사우디에서 진행했던 해안 플랜트 건설 때는 정반대였거든요. 모든 걸 서둘렀고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했어요. 결국 그게 실패의 원인이 되었죠. 우리는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천천히 가는 게 결국 더 빠른 길이에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지방공학에서는 특히 그래요. 시간을 투자해야 안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뛰어난 것을 넘어서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라 지방공학이 만든 조각이다. 정말 그랬어요. 송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지방공학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도로, 모든 공원이 정밀한 집안 계산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날 밤 파티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정말 놀라운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요. 뭐가 그렇게 놀라워요? 이 사람들은 치마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치마를 이용해서 더 안전한 기초를 만들어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발상이에요. 그럼 우리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송도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지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구체적인 기술들을 배울 예정이었어요. 특히 물 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 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 네온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을까? 둘째 날 아침, 김민수와 함께 송도의 대형 건설사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은 해당 건설사의 CTO 이상훈이었어요. 그는 송도 프로젝트 초기부터 참여한 베테랑 엔지니어로 실제 시공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해결책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카신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상훈 CTO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송도 건설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의 사무실 벽에는 송도 건설 과정을 담은 수십 장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갯벌이었던 시절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마치 타임랩스 영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이상훈이 털털하게 말했어요. 바다에 도시를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가장 중요했나요? 기다림이었어요. 기술보다 기다림이 중요했습니다. 이상훈의 설명에 따르면 송도 프로젝트의 핵심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해외 프로젝트들이 성급하게 진행되다가 실패하는 것과 달리 송도는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2003년에 매립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간 게 2008년이에요. 5년 동안 기다린 거죠. 그 사이에 집안이 자연스럽게 안정화되었어요. 이상훈이 보여준 건설 과정 사진들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처음에는 끝없는 갯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육지로 변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였어요. 투자자들, 정부 관계자들, 시민들까지 모두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한다고 설득했어요. 회의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 송도의 물 관리 시스템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이건 제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였습니다. 담수화 전문가로서 송도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송도의 물 관리 시스템은 순환형이에요. 이상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사용한 물은 고도 처리를 거쳐서 다시 재활용하는 구조죠. 화면에 나타난 시스템은 정말 복잡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담수화 플랜트에서 시작된 물이 도시 전체를 순환하면서 여러 번 재사용되는 구조였거든요. 담수화 기술도 한국 것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도입했지만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국내 중공업 회사들의 역삼투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상훈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송도의 담수화 플랜트는 일일 10만 톤의 바닷물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이는 3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훈이 강조했어요. 도시 전체의 물순환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화면에는 송도의 하수 처리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이것도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생수는 다시 공업용수나 조경용수로 사용돼요. 심지어 화장실 용수로도 재사용하고 있어요. 재생수의 수질은 어느 정도인가요? 식수 기준에 거의 근접해요. 하지만 심리적 거부감 때문에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이런 시스템을 통해 송도의 물 재활용률은 90%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이는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도시가 물을 품은 구조라고 봐야 해요. 이상훈이 철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물이 도시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송도는 단순히 물을 공급받는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 물을 만들고 재활용하는 자립적인 시스템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담수화와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고려했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맞아요. 보통은 도시를 먼저 만들고 나서 물 공급을 고민하는데 송도는 물순환부터 설계했어요. 그래서 더 효율적인 거죠. 이상훈이 보여준 설계 철학이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를 하나의 거대한 물순환 시스템으로 본 거였거든요. 오후에는 송도의 에코라이프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방문했어요. 이곳은 실제 거주민들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송도의 모든 건물에는 빗물 수집 시스템이 있어요. 시설 담당자 최영미가 설명했어요. 옥상에서 수집한 빗물을 저장해서 조경용수로 사용하죠. 실제로 건물 옥상을 올라가 보니 정교한 빗물 수집 시설이 있었어요. 옥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바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장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과도한 빗물은 지하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건기에 사용해요. 홍수 방지 효과도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 보니 정말 거대한 물탱크가 있었어요. 한 건물의 지하에만 1000톤 용량의 저류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체 송도에는 이런 저류조가 몇 개나 있나요? 크고 작은 것을 합쳐서 500개 정도 돼요. 총 저장 용량은 50만 톤 수준이죠. 50만 톤이라니. 이는 거대한 댐 수준의 저장 능력이었어요. 송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 저장 시설인 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제습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의 습한 기후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건물 내부의 습도를 조절하면서 나오는 응축수도 재활용해요. 최영미가 설명했어요. 이 물로 화장실이나 청소에 사용하죠. 정말 놀라웠어요. 습도 조절 과정에서 나오는 물까지 재활용한다니. 버려지는 물이 거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의 에코라이프 시스템에 감탄할 수밖에 없네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재사용, 제습, 배수까지 모든 게 통합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최영미가 보여준 한 가정의 월간 물 사용 현황은 정말 놀라웠어요. 수돗물 사용량은 전국 평균의 60% 수준이었는데 재생수와 빗물 활용으로 실제 사용량은 훨씬 많았거든요. 거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매우 높아요. 특히 물값 절약 효과가 커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저녁 시간에는 한강방제센터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시설이었지만 송도의 물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곳이라고 해서 특별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한강 유역 전체의 홍수를 예측하고 관리해요. 센터장 박성호가 설명했어요. 송도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거대한 상황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국의 강우량과 수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홍수 예측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박성호가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은 정말 놀라웠어요. 미래 6시간 후까지의 강우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각 지역의 침수 위험도를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6시간 예측의 경우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요. 이 덕분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서 홍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에 경외심을 느꼈어요. 자연재해까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술 수준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송도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나요? 네. 송도만의 독립적인 방제 시스템이 있어요. 태풍이나 폭우에 대비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죠. 박성호가 보여준 송도의 방제 시스템 자료를 보니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어막 같았어요. 해안과 특성상 태풍과 해일에 취약할 수 있는데 이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송도의 전력상하수 지반 통합관제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하나의 생물처럼 움직인다고 봐야 해요. 센터 운영팀장 김태윤이 설명했어요. 전력 공급, 물 공급, 집안 상태가 모두 연결되어 있거든요. 중앙통제실의 거대한 화면에는 송도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전력 사용량, 물 사용량, 교통 상황, 집안 침하 정도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다른 시스템이 보완해요. 예를 들어 정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비상 전력이 공급되고 상수도 문제가 생기면 재생수 공급량을 늘려요. 정말 유기체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통합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한 건가요? 처음부터 통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어요. 각각 따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계획한 거죠. 김태윤이 보여준 통제 화면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도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전력 수요 예측, 교통 흐름 최적화, 물 공급 조절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AI의 역할이 상당히 크네요. 맞아요. 사람이 24시간 모든 걸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니까요. AI가 기본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비상 상황에서만 사람이 개입해요.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핵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녁에 송도 주민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살아본 지 10년 됐는데 정말 편리해요. 주민 이미경 씨가 말했어요.
정전도 거의 없고 물 부족도 없고요. 가장 좋은 점은 뭔가요? 공기가 깨끗해요.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매연이 적거든요. 그리고 녹지 공간이 많아서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고요. 이미경 씨가 보여준 월간 관리비 명세서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전기료와 수도료가 일반 지역의 70% 수준이었거든요. 다른 주민 박준호 씨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기 원래 바다였대요. 믿어지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진을 보니까 정말 갯벌뿐이었어요. 실제로 살아보니 어떤가요? 전혀 문제없어요. 건물이 흔들린다거나 바닥이 꺼진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박준호 씨는 15년째 송도에 살고 있는 1세대 주민이었어요. 그의 증언이 가장 신뢰할 만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는 어떤가요? 오히려 더 안전해요. 건물들이 모두 최신 내진 설계로 지어졌고 태풍 대비 시설도 완벽하거든요. 작년 태풍 때도 전혀 피해가 없었어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정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송도를 봤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모래 위에 도시를 짓고 있었구나. 네온 프로젝트를 생각해보니 우리는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송도는 바다라는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도시를 만든 거였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지만 바다는 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송도 사람들은 이 넘치는 물을 활용해서 도시의 생명력으로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네옴도 마찬가지로 홍해라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의 지리적 조건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 송도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물과 함께 사는 철학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았다. 우리 네온 프로젝트도 사막과 바다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네온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었습니다. 점점 확신이 생기고 있었어요. 송도의 기술과 철학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급하지 않게, 자연과 조화롭게,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이게 바로 송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태블릿을 펼쳐놓고 송도의 위성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홍해 연안의 위성지도를 띄워놓고 두 이미지를 나란히 비교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유사점들이 보였습니다. 송도가 인천 앞바다의 얕은 갯벌을 매립해서 만든 것처럼 네온 프로젝트 예정지도 홍해의 얕은 연안 지역이었거든요. 수심, 지형,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송도의 위성지도를 확대해서 보니 도시 전체가 물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센트럴파크의 인공운하부터 시작해서 각 블록 사이사이로 흐르는 수로들, 그리고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친수 공간까지 모든 게 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네온 계획안을 보면 대부분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였어요. 사막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라고 할 수 있었지만 물의 흐름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답이구나. 저는 확신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저는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 계획안을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홍해 연안의 지형을 대략적으로 그렸어요. 얕은 만과 작은 섬들, 그리고 배후의 사막 지대까지. 그 다음에는 송도에서 본 물순환 시스템을 적용해봤습니다. 담수와 플랜트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전체에 물길이 뻗어나가는 구조였어요. 마치 나무의 가지처럼 또는 혈관처럼 물이 도시 곳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도시는 물과 함께 자라야 한다. 저는 스케치 옆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제가 송도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도시를 먼저 만들고 나서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을 먼저 설계하고 그에 맞춰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그린 스케치는 기존 네온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직선적이고 인공적인 구조 대신에 곡선적이고 자연스러운 형태였어요. 물길을 따라 건물들이 배치되고 녹지 공간이 물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해서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계획안을 동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마 처음에는 반대가 많을 거예요.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니까요. 네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제 연구실로 향했어요.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수계 중심 도시계획이라고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송도에서 배운 핵심 원칙들을 하나씩 적어나갔어요. 하나, 집안 안정화에 충분한 시간 투자. 둘, 담수화와 도시계획의 통합 설계. 셋, 물순환 시스템 구축. 넷, 단계적 개발 진행. 다섯,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각 항목마다 송도의 구체적 사례와 네옴 적용 방안을 상세히 적어나갔어요. 특히 집안 처리 기술 부분에서는 PVD, 샌드 드레인, 진공한밀 공법을 홍해 연안의 지질 조건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몇 시간 후 김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송도에서 만났던 한국 기술자였습니다. 카신 박사님, 잘 도착하셨나요?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지금 새로운 계획안을 작성 중인데 몇 가지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 기업들도 중동 진출에 관심이 많거든요. 협력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어요. 기술적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획안 작성에 들어갔어요. 우선 동료들과 공유하기 전에 혼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싶었습니다. 홍해 연안의 지질 조사 자료를 다시 펼쳐보니 송도와 정말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연약 지반의 두께, 지하 수위, 염분 농도까지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는 송도의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동료에게 공유할 첫 번째 메모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송도는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지방공학과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였다. 정말 그랬어요. 송도에서 본 것은 각각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기술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통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새로운 담수화 플랜트 설계에서는 송도의 통합 시스템을 참고했어요. 단순히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것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물순환에 핵심 역할을 하는 시설로 계획했습니다.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은 도시 각 지역으로 분배되고 사용된 물은 고도 처리를 거쳐 재활용되는 구조였어요. 심지어 증발 과정에서 나오는 수증기까지 회수해서 다시 활용하는 시스템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경제성이었어요. 송도 방식으로 진행하면 초기 비용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걸 수치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송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에너지 효율성이 일반 도시보다 40% 높았고 물 사용량은 50% 적었으며 유지 관리비는 30% 절약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수치라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었어요. A4 용지로 5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기술적 내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까지 모든 걸 포함했어요. 보고서 제목은 홍해 연안 수계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안이었어요. 부제목으로는 송도 사례 분석을 통한 연약지반 도시 건설 방안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정책심의회의에 제출하기 전에 망설여졌어요. 과연 이게 통과될까? 기존 계획과 너무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예산 규모도 바뀌고 개발 일정도 연장되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는 접근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싶었어요. 그때 뉴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왕실에서 신재생 도시 고문단 시찰 일정을 잡았다는 거였어요. 각국의 스마트시티 사례를 직접 보고 네옴 프로젝트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거다. 저는 흥분했어요. 만약 고문단이 송도를 직접 본다면 제 계획안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을 테니까요. 저는 즉시 고문단 시찰 계획에 송도 방문을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작성했어요. 송도의 기술적 우수성과 네옴 프로젝트와의 유사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건의서에는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지질 조건의 유사성, 기후 조건의 비교,
기술 적용 가능성까지 모든 면에서 송도가 네온 프로젝트에 참고할 만한 최적의 사례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며칠 후 답변이 왔어요. 고문단 시찰 일정에 송도가 포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안내자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기회가 왔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고문단에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들을 설득하려면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고문단 시찰을 준비하면서 송도 방문 일정을 상세히 계획했어요. 집안 처리 현장, 담수화 플랜트, 통합관제센터, 그리고 실제 거주 지역까지 네온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생각한 건 실증 데이터였어요. 단순히 시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 성과를 수치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김민수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상세한 일정을 조율했어요. 각 시설별로 담당자와 미팅을 잡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한국 정부도 중동 지역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도의 성공 사례를 해외로 확산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예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까지 받을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결론을 적었어요. 네온 프로젝트의 성공은 첨단 기술의 도입에만 달려있지 않다. 검증된 기술의 현명한 활용,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인내,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송도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모델이다. 다음 주면 고문단과 함께 송도로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네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여행이 될 거였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홍해를 바라보면서 상상해봤어요. 몇 년 후 이곳에도 송도 같은 첨단 도시가 서 있을 모습을. 바다 위에 떠오른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길,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현실이 될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송도에서 본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한국이 해낸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송도도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고문단 시찰 전날 밤, 마지막으로 계획안을 점검했어요. 기술적 내용,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사회적 효과까지 모든 면에서 검토했습니다. 특히 예산 부분에서 신경이 쓰였어요. 송도 방식으로 진행하면 초기 투자비는 더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일 거였어요. 유지 관리비가 적게 들고 집안 안정성도 확보되니까요. 이번이 결정적 순간이다. 저는 다짐했어요. 만약 이번 고문단 시찰에서 설득하지 못한다면 제 계획안은 영원히 서류함 속에 묻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네온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송도의 사진들, 기술 자료들, 그리고 네온 적용 방안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중요한 손님들과 함께 갈 예정입니다. 최고의 안내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송도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실전이었습니다. 네온 프로젝트의 미래가 이번 여행에 달려 있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제 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송도에서 배운 것은 바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여기는 관점의 전환이었다. 네온 프로젝트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새로운 계획안을 내부 기술팀에 처음 공개하는 날이었어요. 회의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테이블 주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카신 박사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 압둘라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송도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계획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지난 몇 주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자료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홍해 연안 수계 중심 스마트시티 개발 계획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송도와 내움 예정지의 비교 위성 사진이 나타났어요. 두 지역의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지형적, 지질학적 조건이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송도에서 검증된 기술을 우리 프로젝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를 보자마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새로운 계획안의 예산 규모가 나타났거든요. 잠깐만요. 재무팀장 파이살이 손을 들었어요. 이 예산은 기존 계획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고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공학팀장 살림이 끼어들었어요. 집안 공법 자체가 과도하다고 봅니다. PVD, 샌드드레인, 진공한밀까지 모든 기술을 다 적용해야 하나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안 처리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홍해 연안에서 담수와 플랜트 침하 사고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카심, 그때와는 조건이 다르죠. 환경공학팀장 마흐무드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정밀한 집안 조사를 할 예정이고 기초 설계도 개선되었어요. 저는 송도 시공 영상을 틀었어요. 68층 건물에 200개의 파일을 박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건물은 15년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단 1mm의 추가 침하도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송도 사례는 인정하지만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도시계획팀장 나세르가 말했어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가 부족해서 이런 방식이 필요했겠지만 우리는 넓은 사막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안전이 비용보다 싸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실패들을 생각해보세요. 집안 침하로 인한 담수화 플랜트 사고, 불균등 침하로 인한 도로 균열, 연약 집안 위에 지은 임시 건물들의 기울어짐. 이 모든 게 비용을 아끼려다 생긴 일들이에요. 압둘라가 중재에 나섰어요. 카심 박사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제약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산, 일정, 인력 모든 면에서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송도의 15년간 운영 성과 데이터였습니다. 송도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일반 도시의 30% 수준입니다. 에너지 효율성은 40% 높고 상하수도 사고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초기에 제대로 투자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라는 증거입니다. 재무팀장 파이살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30년 운영비를 계산해보니 확실히 경제적이긴 하네요. 하지만 문제는 초기 자금 조달이에요.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를 승인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 개발을 제안하는 겁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1단계에서는 핵심 기술 구역만 송도 방식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역을 1단계로 하실 건가요? 도시계획팀장 나세르가 관심을 보였어요. 담수화 플랜트와 연계된 핵심 인프라 구역입니다. 약 5km 정도 규모로 시작해서 기술적 타당성을 실증한 후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이에요. 저는 송도 건설 과정의 시간 순서를 보여줬어요. 2003년 매립 시작부터 2008년 본격 건설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송도도 처음부터 전체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109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했고 각 단계마다 기술을 개선해 나갔어요. 구조공학팀장 살림이 질문했어요. 그럼 집안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 예상인가요? 최소 2년은 필요해요. 집안 안밀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2년이나요? 그럼 전체 일정이 늦어지잖아요. 프로젝트 매니저 압둘라가 걱정스러워했어요. 급하게 진행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낫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송도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그때 환경공학팀장 마흐무드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송도의 물순환 시스템은 정말 효과적인가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준비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송도의 물 재활용률은 90% 이상이고
1인당 물 사용량은 전국 평균의 60% 수준이에요. 담수와 비용도 20% 절약되고 있고요. 이 수치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홍해의 바닷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재무팀장 파이살이 관심을 보였어요. 현재 계획보다 40% 더 많은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시스템 덕분에 실제 필요한 담수와 용량은 30% 줄일 수 있고요. 저는 네옴 지역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줬어요. 홍해 연안의 지형과 기후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설계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송도를 복사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한 버전입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세르가 감탄했어요. 정말 세밀하게 계획하셨네요. 특히 사막 기후에 맞춘 증발 억제 시스템이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전략기획팀장 오마르가 말했어요. 상부에서 일정 지원을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고문단 시찰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직접 송도를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압둘라가 회의를 정리했어요. 오늘 카심 박사의 제안을 들어봤는데 기술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하지만 예산과 일정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동료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카심,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설득력이 있네요. 환경공학팀장 마흐무드가 말했어요. 특히 물 관리 시스템 부분은 정말 혁신적이에요. 재무팀장 파이살도 동조했어요. 장기적 경제성을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난관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후 상급자들과의 회의에서 더 큰 저항에 부딪혔거든요. 카심, 이 계획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부사장 알라시드가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2년씩이나 기다리라고요? 안전이 혁신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과 국제사회의 기대는 어떻게 할 건가요? 모두가 빠른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기술 고문 압둘 아지즈 박사였습니다. 알라시드 부사장님, 저도 카심 박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두바이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성급한 추진으로 문제를 겪었잖아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부사장이 걱정했어요. 초기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저는 송도의 운영 데이터를 다시 보여줬어요. 15년간의 실제 운영 결과가 이를 증명해요.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옴 내부 뉴스에서 사우디, 연약 지반 도시 설계 도입 검토라는 기사가 나온 거였어요. 벌써 언론에 알려졌네요. 압둘라가 놀라며 말했어요. 이건 좋은 신호예요. 기술 고문 압둘 아지즈가 말했어요. 상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며칠 후에는 외신에서도 보도되었어요. 송도 기술, 중동으로?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의견이 분열되어 있었어요. 기술팀 내에서도 크게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미국과 유럽 기술을 선호하는 그룹이었어요. 검증된 서구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제 제안을 지지하는 그룹이었어요. 한국의 송도 사례가 가장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의견이었죠. 카심, 솔직히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예요. 구조공학팀의 한 엔지니어가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미국 기술이 더 검증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송도는 이미 15년간 검증되었잖아요. 저는 반박했어요. 실제 성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맞지만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해요. 한국과 사우디는 기후도 다르고 사회 시스템도 달라요. 이런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해 저는 추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한국의 중동 진출 사례들, 기후 적응 기술, 그리고 문화적 적응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 보고서였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미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들을 조사했어요. UAE의 바라카 원전, 카타르의 LNG 플랜트, 쿠웨이트의 정유시설까지. 모두 한국 기술로 성공한 사례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중동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건 편견이에요. 저는 이런 사례들을 제시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국왕실에서 파일럿 존 허가,
지시가 전달된 거였어요. 카신 박사의 제안대로 소규모 실험 구역을 설정해서 뒤술 검증을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요. 압둘라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심스러웠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말로만 하던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파일럿 존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까요? 도시계획팀장 나세르가 물었어요. 3km 제곱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담수화 플랜트 1기와 주거단지 일부, 그리고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규모죠.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집안 처리부터 시작해서 기본 인프라 완성까지 약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한국기술진과의 협력 방안, 예산 배분, 일정 관리까지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파티마에게 말했어요. 여보,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잘 됐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에요. 말로만 하던 계획을 실제로 증명해야 하니까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송도에서 직접 보고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송도에서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홍해 연안의 작은 실험 도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젠가는 송도처럼 완전한 스마트 시티를 완성하는 것. 그게 제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홍해 북부 연안, 새벽 6시.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나와 실험존으로 지정된 해안지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수평선 너머로 붉은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시작하는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난 3달 동안 무수히 많은 회의와 검토를 거쳐 드디어 홍해 북부의 얕은 해안지대가 담수화 플랜트 연계 기반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약 3km제곱미터 규모의 이 지역은 수심이 2m에서 4m 정도로 얕고 배후에는 완만한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었어요. 송도와 정말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돌아오니 이미 여러 팀장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본격적인 착공 준비 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카신 박사님, 오늘 회의 안건을 확인해 주세요. 현장 총괄 매니저 유세프가 서류를 건네줬어요. 회의 안건을 보니 정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기초 파일 타설 방식 검토, 집안 조사 결과 분석, 시공 장비 도입 계획, 그리고 한국기술진과의 협력 방안까지 모든 게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집안 조사 결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질조사팀장 아흐메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집안 단면도를 보니 예상과 거의 일치했어요. 상부 10m는 해성 점토층, 그 아래 20m는 연약한 실트층, 그리고 깊이 35m 지점부터 견고한 안반층이 나타났습니다. 송도와 거의 동일한 조건이네요. 저는 안도했어요. 맞습니다. N값이 2에서 5 정도로 매우 연약하고 함수비도 50% 이상으로 높아요. 하지만 안반층의 강도는 충분히 양호합니다. 이는 송도에서 적용한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PVD, 샌드 드레인, 진공함밀 모든 공법이 효과적일 거였습니다. 기초 파일 설계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구조설계팀장 마지드가 물었어요. 송도 사례를 참고해서 직경 1.2m, 길이 40m의 현장 타설 말뚝을 계획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된 설계안을 보여줬어요. 간격은 2.5m로 하고 한 블록당 150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규모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150개요. 그럼 전체 실험존에는 몇 개나 들어가나요? 유세프가 계산하면서 물었어요. 약 2,0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송도 68층 건물에 200개 들어간 걸 생각하면 적절한 수준이죠. 하지만 숫자만 들어도 엄청난 규모였어요. 2,000개의 파일을 바다에 박는다는 건 정말 거대한 작업이었거든요. 시공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공정관리팀장 칼리드가 물었어요. 파일 시공만 6개월, 집안 개량 작업까지 포함하면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음으로 논의된 건 한국기술진과의 협력 방안이었어요. 송도 시공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자문으로 초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파견할 기술진은 총 15명입니다. 저는 명단을 보여줬어요. 지방공학 전문가 5명, 파일 시공 전문가 4명, 품질관리 전문가 3명,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3명입니다. 언제 도착 예정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이요. 이미 비자와 숙소는 모두 준비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현장을 돌아봤어요. 곧 이곳에서 거대한 공사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바다를 메우고 파일을 받고 단단한 땅을 만드는 작업이요. 며칠 후 드디어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봤던 김민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신 박사님, 오랜만이에요. 김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저희도 중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송도 기술이 해외에서도 통할지 궁금했거든요.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구체적인 시공 방안을 논의했어요. 그들이 가져온 송도 시공 데이터는 정말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여기 집안 조건이 송도 109와 거의 같네요. 지방공학 전문가 박철수가 말했어요. PVD 간격은 1.2m, 깊이는 25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진공한밀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저는 물었어요. 최소 8개월은 봐야 해요. 안밀도 90% 이상 달성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박철수가 보여준 송도 안밀 곡선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3개월 동안 급격한 침하가 일어나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안정화되는 패턴이었거든요. 이 곡선을 우리 현장에 맞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나요? 물론이죠. 집안 조건 데이터만 있으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파일 기초 설계 검토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가져온 송도 시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현장에 최적화된 설계안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송도에서는 파일 하중 시험을 어떻게 했나요? 구조설계팀장 마지드가 물었어요. 먼저 시험 파일 10개를 시공하고 각각 설계 하중이 2배까지 재하 시험을 했어요. 파일 시공 전문가 이동훈이 설명했어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시공에 들어갔죠.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될까요? 네. 집안 조건이 비슷하니까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다만 홍해의 염분 농도가 높으니까 콘크리트 배합은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세부적인 기술 검토가 2주 동안 계속되었어요. 모든 시공 단계별로 송도 사례와 비교 검토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도 있었어요. 홍해의 높은 수온이 오히려 집안 안밀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온이 높으면 점토의 안밀 속도가 빨라져요. 박철수가 설명했어요. 송도보다 3개월 더 빨리 안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집안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전체 공정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또 다른 장점도 발견되었어요. 홍해 지역의 강한 일조량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안밀 장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진공안밀 펌프를 태양광으로 가동하면 전력비를 80% 절약할 수 있어요. 환경공학 전문가 김영호가 제안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환경 친화적이면서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국의 검증된 기술에 현지 조건에 맞는 개선 아이디어를 더한 맞춤형 솔루션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3주 후 드디어 현장 계측 장비 설치가 시작되었어요. 스마트 집안 모니터링 시스템 일부를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총 200개의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품질관리 전문가 정민석이 설명했어요. 심하게 50개, 간극수압계 100개, 경사계 30개, 그리고 지하수위계 20개입니다. 각 센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무선 통신 시스템과 연결되었어요. 송도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집안의 모든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정민석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밀리미터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되거든요. 센서 설치 작업을 지켜보면서 정말 첨단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 거였으니까요. 한 달 후에는 기술 협력 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었어요. 한국 측 건설 컨소시엄과 사우디 측 시공사 간의 기술 MOU 체결식이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간 건설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인사말을 했어요. 송도의 성공 경험을 내온 프로젝트에서도 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우디 측 대표도 화답했어요. 협약식이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기술진들과 만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꿈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도 배우는 게 많아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중동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술 적용 범위가 넓어졌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기술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어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게 정말 든든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무렵 내부 발표용 기술 브리핑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정리해서 상급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건 단지 구조물이 아닌 환경과 시간의 설계입니다. 저는 브리핑 자료에 이렇게 적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간의 흐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설계였습니다.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발표했어요. 현재까지 집안 조사와 기본 설계가 완료되었고 한국기술진과의 협력 체계도 구축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시험 파일 시공과 계측 시스템 본격 가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상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사장 알라시드가 물었어요. 시험 파일 시공 3개월, 하중시험 및 분석 2개월, 본격 시공 6개월로 총 11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요. 중간 점검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시험 파일 시공이 완료되는 3개월 후에 중간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다음 단계 승인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내온 기술 홍보 영상 기획안도 발표되었어요. 송도 사례를 기반으로 한해안 도시 건설 희망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송도에서 시작된 혁신이 홍해에서 새롭게 꽃피웁니다 라는 카피와 함께 갯벌에서 미래 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영상 제작 과정에서 한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받을 수 있었어요. 송도 건설 과정의 귀중한 영상 자료들을 제공받았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국제사회에 우리 프로젝트의 비전을 알릴 수 있을 거예요. 홍보팀장 나빌이 기대했어요. 드디어 실험존 착공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저는 홍해 연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가를 스치고 수평선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곧 여기에 새로운 도시가 시작될 거야.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긴 여정이 떠올랐어요. 송도에서의 놀라운 경험, 동료들과의 치열한 토론, 한국 기술진들과의 협력, 그리고 무수한 밤샘 작업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으로 바다 위를 바라보며 저희 독백이 이어졌어요. 우린 이제 땅이 아니라 신념 위의 도시를 세울 준비를 한다. 송도에서 배운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이제 홍해에서 그 꿈을 실현할 차례다. 내일이면 정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거대한 스마트 시티로 성장할 씨앗이 될 거예요. 송도처럼 말이죠. 새벽 5시, 홍해 연안의 실험 구간에서는 이미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일 드라이버가 바지선 위에 설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기초 파일 테스트를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카신 박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장 감독 압둘 라만이 보고했어요. 저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바지선으로 향했어요. 첫 번째 시험 파일이 박힐 지점에는 이미 정확한 좌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GPS를 이용한 정밀 측량으로 오차 범위를 5cm 이내로 맞춘 위치였어요. 첫 번째 파일 규격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한국기술진 이동훈에게 말했어요. 직경 1.2m, 길이 40m, 설계 강도 35MPa입니다. 송도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사양이에요. 거대한 드릴링 장비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바닷물을 뚫고 해저 지반까지 내려가는 소리가 웅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해성 점토층을 뚫고 들어가다가 깊이가 깊어질수록 저항이 커졌어요. 현재 깊이 15m, 연약한 실트층을 통과 중입니다. 수홍팀장이 실시간으로 보고했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지반의 저항력과 드릴링 속도가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송도에서 얻은 데이터와 거의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25m 지점부터 저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지질조사팀장 아흐메드가 분석했어요. 예상대로 조밀한 모래층에 도달한 것 같네요. 박철수가 만족해했어요. 첫 번째 파일 시공에는 6시간이 걸렸어요. 40m 깊이까지 완전히 관입되자
현장에서는 조용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실험적 단계였기 때문에 모든 작업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성공했습니다. 압둘 라만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파일의 지지력이었어요.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는 28일 후에 하중 시험을 통해 실제 성능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이틀 후 두 번째 파일, 일주일 후 세 번째 파일 시공이 이어졌어요. 총 4기의 시험 파일을 계획대로 완성했습니다. 시험 파일 4기 모두 설계 깊이까지 정상 시공되었습니다. 저는 내부 보고서에 기록했어요. 그 사이에 치마 센서들도 작동을 시작했어요. 각 파일 주변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집안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치마는 예상 범위 내에 있어요. 정민석이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를 치마량이 2mm 정도로 송도 초기 데이터와 유사해요. 한 달 후, 드디어 파일 하중 시험 날이 왔어요. 각 파일의 설계 하중의 2배에 해당하는 하중을 가해서 지지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거대한 유압잭이 파일 위에 설치되고 단계적으로 하중을 증가시켜 나갔어요. 매 시간마다 치마량을 측정해서 지지력 곡선을 그렸습니다. 1000톤까지는 치마가 거의 없네요. 이동훈이 놀라며 말했어요. 1500톤에서도 안정적이에요. 설계 하중 1200톤에 1.25배까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최종적으로 2000톤까지 제하했는데도 파일은 견고하게 버텨냈어요. 총 치마량이 5mm에 불과했거든요. 완벽해요. 박철수가 결과를 보며 감탄했어요. 송도보다도 더 좋은 결과네요. 홍해 집안의 특성이 파일 지지력에 유리한 것 같아요. 저도 만족했어요. 하중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파일 기초 설계를 확정했어요. 파일 간격을 2.5m에서 3.0m로 늘려도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체 파일 개수를 20% 줄일 수 있어요. 구조설계팀장 마지드가 기뻐했어요. 비용도 그만큼 절약되고요. 재무팀에서도 조용히 환영했어요. 2개월 후부터는 본격적인 집안 반응 데이터 확보에 들어갔어요. 시험 구간 전체에 200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초기 치마 반응이 정말 양호해요. 정민석이 매일 아침 보고했어요. 모니터링 화면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집안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치마가 빨라지면 즉시 알람이 울렸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 정도 모니터링 시스템이면 안전성은 완벽하게 확보된 것 같아요. 압둘라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모든 작업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네온 프로젝트 내에서도 일부 핵심 인원만 이 실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부사장 알라시드가 회의에서 강조했어요. 성과가 나와도 성급하게 공개하지 마세요. 3개월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초기 예상보다 치마 속도가 빨라서 집안 안정화가 앞당겨질 것 같았거든요. 홍해의 높은 수온 덕분인 것 같아요. 박철수가 분석했어요. 안밀 속도가 송도보다 30% 빨라요. 이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전체 공정을 2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플랜트 통합 설계 시뮬레이션 회의가 열렸어요. 담수와 배수 생활용수 회로를 통합하는 시스템 설계를 수립하는 자리였습니다. 송도의 물순환 시스템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한 설계안입니다. 환경공학팀장 마흐무드가 발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통합 시스템은 정말 복잡하면서도 효율적이었어요.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된 물이 여러 단계를 거쳐 재활용되는 구조였습니다. 1차 사용 후 고도 처리를 거쳐 공업용수로 재사용하고 2차 처리 후에는 조경용수로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마흐무드가 설명했어요.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물었어요. 송도와 같은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막 기후를 고려하면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증발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홍해의 건조한 기후를 활용해서 자연 증발로 냉각 효과를 얻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냉각 에너지를 50% 절약할 수 있어요. 기계공학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4개월째에는 기술 자문단 미팅이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와 사우디 현지 시공사 간의 기술이식 프로세스를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지 작업자들의 기술 습득 속도가 정말 빠르네요. 김민수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랍 사람들은 원래 손재주가 좋아요. 현장 감독 압둘 라만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진들이 시범을 보여주면 현지 작업자들이 금세 따라했어요. 파일 시공, 센서 설치, 품질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빠른 기술 전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향후 확장 공사에서는 한국 기술진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동훈이 평가했어요. 하지만 모든 작업은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작업자들에게도 보안 서약서를 받았고 현장 출입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저는 작업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당부했어요. 5개월째부터는 내부 고위층의 정기 검토가 시작되었어요.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상 검토 작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부사장 알라시드가 평가했어요. 예상보다 빠른 진행 속도와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재무팀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보면 충분히 확신을 갖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고문 압둘 아지즈가 지지했어요. 6개월째에는 정말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집안 치마가 거의 멈추면서 본격적인 상부 구조물 시공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였어요. 월간 치마량이 1mm 이하로 떨어졌어요. 정민석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송도보다 3개월 빨라요. 박철수도 흥분했어요. 이는 홍해 지역의 기후 조건이 생각보다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어요. 높은 수온과 건조한 기후가 안밀 과정을 가속화시킨 거였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좋을수록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됐거든요. 아직 장기 안정성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어요. 7개월째에는 첫 번째 상부 구조물 시공이 시작되었어요. 작은 규모의 관리 사무소였지만 연약 지반 위에 건물이 올라간다는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드디어 건물이 올라가는군요. 압둘라가 감에 깊어했어요. 3층 규모의 작은 건물이었지만 모든 시공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가 적용되었어요. 파일 기초부터 상부 구조까지 완벽한 시공을 위해 한국 기술진들이 직접 감리했습니다. 기초 공사는 완벽해요. 이동훈이 품질을 확인했어요. 파일과 기초 슬래브 연결 부분도 설계대로 시공되었고요. 건물이 완성되자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바다였던 곳에 견고한 건물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네옴 내부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8개월째에는 확장 계획에 대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시험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개발에 착수할지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1단계 성과가 워낙 좋아서 2단계 검토가 시작되었어요. 압둘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성급한 확장보다는 현재 구간의 장기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송도도 15년이 걸렸잖아요.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해요.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송도 기획에 참여했던 기업의 관계자가 우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비공식적으로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어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기술이 중동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면서 더 큰 협력 가능성을 느꼈다고 하네요.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용히 진행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 무렵 다른 해안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옴 내에서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 중에서 예산 삭감이나 일정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육아 하락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었는데 우리 실험존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재무팀장이 보고했어요. 이는 우리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실용성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였어요. 다른 화려한 프로젝트들은 예산 문제로 중단되었지만 실용적이고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프로젝트는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안전하네요. 압둘라가 말했어요. 그날 밤 현장 사무실에서 메모를 적었어요. 지금은 작지만 이 흔들림 없는 토대가 미래의 도시를 이끌 것이다. 송도에서 배운 교훈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진행해야 한다. 기술은 증명되었지만 진짜 성공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조급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정말 그랬어요. 지금까지의 성과는 분명 고무적이었지만 진짜 시험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장기 운영에서 나타날 거였습니다. 송도처럼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검증된 기술과 충분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진행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시험 존착공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도시 준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술 기반은 실험 구간에서 입증 단계에 진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카신 박사님, 최종 계측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정민석이 태블릿을 들고 와서 보고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를 보니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지난 6개월간 월 평균 치마량이 0.5mm 이하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는 송도의 안정화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는 수치였습니다. 완벽한 안정화 상태에 도달했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험 구간의 3층 건물도 이제 완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 기술연구실, 그리고 소규모 숙소까지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곳이 원래 바다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어요. 정말 땅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배치된 젊은 엔지니어 파루크가 신기해했어요. 전혀 흔들리지도 않고요. 그 무렵 다른 해안 프로젝트들의 상황과 대조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예산 삭감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가운데 우리 실험존만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프로젝트는 실용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이 유지되고 있어요. 재무팀장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른 프로젝트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궁금했어요. 일부 대형 관광 프로젝트들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몇몇 첨단 기술 프로젝트들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어요. 하지만 인프라와 관련된 실용적 프로젝트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선택한 방향이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계획보다는 검증되고 실용적인 기술을 선택한 게 결과적으로 현명한 판단이었던 거죠. 시험존에서 6개월 더 지나면서 정말 중요한 발견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특히 장기 운영 데이터가 송도의 초기 성과를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 예상보다 15%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시설 운영팀장 하산이 보고했어요. 홍해의 기후 조건이 생각보다 유리한 것 같아요. 높은 일조량 덕분에 태양광 발전 효율이 뛰어나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냉각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물 관리 시스템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담수화 플랜트에서 하루 100톤의 담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재활용 시스템 덕분에 실제 필요량은 70톤에 불과했습니다. 재활용률이 93%에 도달했어요. 환경공학팀장 마흐무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송도의 90%를 넘어선 수치예요. 이런 성과들은 모두 내부 보고서에만 기록되고 있었어요. 아직 외부에 공개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점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담수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위치나 프로젝트명은 공개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술 사례로만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기술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설계는 믿음을 준다. 저는 발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발표 내용은 연약 지반 위의 담수화 플랜트 건설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송도 사례와 중동 지역 적용 가능성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연약 지반 조건에서도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면 충분히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연안 국가 전문가들이 기술 도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성과네요. 우리나라에도 적용 가능한 기술인가요?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집안 조건만 맞다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었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더 성숙해진 후에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 무렵 송도 기획에 참여했었던 한국 기업들로부터 비공식적인 연락이 왔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린 이 기술이 사우디에서 꽃피우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건설사 임원이 김민수를 통해 전한 메시지였어요. 송도에서 시작된 기술이 중동에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희망합니다. 이런 지원 의사가 있다는 건 정말 든든했어요. 기술적 협력뿐만 아니라 경험과 노하우까지 공유받을 수 있었거든요.
2년차가 되면서 네움 내부에서 후배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시험존에서 축적된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송도의 복제판이 아니다. 송도의 정신을 담은 우리의 도시다.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송도에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접근 방식이었어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철학 말이에요. 젊은 엔지니어들은 정말 열성적이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갔습니다. 박사님, 이 기술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후배가 궁금해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조정이 필요해요. 송도 기술의 핵심은 유연성에 있어요. 실제로 네온 프로젝트 내의 다른 해안 지역에서도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확장은 신중하게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중단된 다른 해안 프로젝트들과 달리 우리 실험존은 살아남은 유일한 해양 도시 계획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해안 프로젝트들이 예산 문제로 중단되는 가운데 우리만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압둘라가 보고했어요. 화려한 계획들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먼저 포기되지만 실용적이고 검증된 기술은 살아남는군요.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올바른 방향을 선택했다는 증거였어요. 송도에서 배운 교훈대로 안전하고 검증된 기술을 선택한 게 결과적으로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던 거죠.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실험존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한적 확장을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워낙 좋아서 인접 지역으로 단계적 확장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어요. 부사장 알라시드가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한 번에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검증된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송도도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완성되었잖아요. 우리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할 거예요. 그 무렵 제가 네온 프로젝트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계획은 앞으로 네옴시티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술적 개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어요. 육아 하락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잠정 중지된 가운데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접근법이 지속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다른 부서에서 우리 기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개발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하지만 각 지역의 조건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실험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나눈 대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박사님, 정말 이곳이 바다였다는 게 믿어져요.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그럼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신기해요. 이제는 완전히 육지 같은데요. 그게 바로 기술의 힘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인내심이었어요.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진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마지막 글을 썼어요. 이 계획은 앞으로 네옴시티를 만드는 데 중요한 기술적 개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육아 하락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잠정 중지된 가운데 한국 기업이 만든 송도의 기적이 다시 한번 중동에서 실현되길 기대한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바다 위에도 도시는 가능하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송도에서의 첫 경험부터 시작해서 홍해에서의 실험까지. 하지만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된 기술과 충분한 인내심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 네옴시티 전체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실험존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송도에서 배운 교훈처럼 조급하지 않고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언젠가는 한국의 송도 같은 스마트 시티가 홍해에 떠오를 겁니다. 지금까지 카심 알 바크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송도에서 시작된 한국의 기술이 머나먼 홍해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니.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